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의 한 학술회에 그 자리에서 뜻밖에도 5년 전 한 무녀의 예언이 도마 위에 올랐고 그 예언을 두고 학자들 사이에서 고성이 오가고 발표가 중단되는 사태까지 벌어졌습니다. 믿기지 않으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 예언 속에는 전혀 관련 없어 보이는 한국이 뜬금없이 언급됐다는 점입니다. 한국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일본은 정신적으로 종속될 것이다. 실제로 사야코라는 이름의 무녀가 생전에 남긴 이 말이 지금 일본 사회를 다시 흔들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곧장 일본 젊은 세대 사이로 번졌습니다. 이게 지금 2025년에 벌어질 일인가요? 일본 진짜 미래가 없네. 저리 싫으면 중이 떠나야지. 이런 반응과 함께 일부 청년들은 한국이나 다른 나라로 이민을 고려하겠다는 이야기까지 꺼내고 있습니다. 예언인지 경고인지 모를 한 문장이 어떻게 일본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를 건드리게 되었을까요? 그리고 왜 이 이야기를 들은 일본의 한 정치학자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스스로 그 예언에 답하기로 결심했을까요? 대체 무슨 사연인지 지금 바로 비디오를 재생해 보겠습니다. 잠깐 1초밖에 안 걸리는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요. 비디오가 잘 돌아간대요. 좋아요는 무료잖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일본 도쿄에 있는 국립대학교에서 정치외교학을 가르치고 있는 조교수 나루세 아카리라고 합니다. 올해로 34살이 되었고 전공 분야는 일본 근현대 외교사, 특히 한일 관계와 관련된 외교와 식민지배 책임 문제를 중심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학자로서 논문을 쓰고 강의하는 삶은 그 자체로 바쁘고 동시에 무척 조심스럽습니다. 말 한마디가 외교적인 오해를 부를 수도 있고 발표 하나로 사회적 낙인이 찍히는 경우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늘 거리를 두며 살아왔습니다. 제 일이 사회와 직접 맞닿지 않는 선에서 분석만 해도 충분하다고 믿어왔죠.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저의 믿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은 작년 봄 4월 중순 무렵이었어요. 오후 강의가 끝나고 교내 카페에 들러 잠깐 커피를 마시며 휴대폰으로 뉴스를 훑어보던 참이었습니다. 눈에 익은 정치인 기사들 사이로 조금 낯선 제목이 보였어요. 사야코 예언 또 적중? 쌀값 폭등과 무녀의 경고. 예언이란 단어가 들어간 기사라면 보통은 스치듯 넘겼을 텐데 사야코라는 이름이 제 시선을 멈추게 했습니다. 제가 연구하는 규슈 지방의 지역 정치와 문화운동을 조사하며 자료를 찾다가 그 이름을 한두 번 본 적이 있었거든요. 사야코는 규슈 출신의 무녀였고 생전 여러 방송에 출연해 기이할 만큼 직설적인 예언을 했던 인물로 기억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개 그녀를 괴짜 취급하거나 미신의 화신처럼 여겼지만 그 예언이 실제로 몇 가지 사회적 사건을 건드리면서 다시 조명받기 시작했던 시점이었죠. 저는 무슨 마음이었는지 그냥 그 기사를 클릭해버렸습니다. 그 안에 그녀의 발언 중 하나가 굵은 글씨로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용서를 구하지 않으면 일본은 정신적으로 종속될 것이다.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제 손이 조금 떨렸던 걸 기억합니다. 제가 늘 머릿속으로 고민해왔던 주제가 누군가의 입을 통해 그렇게 단순하고 날카롭게 정리되어 있다는 느낌이었어요. 특히 정신적인 종속이라는 표현이 제 뇌리에 오래 남았습니다. 흔히 종속이라 하면 경제력이나 군사력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떠올리지만 저는 정치학자니까요. 권위, 기억, 집단의 태도 같은 비가시적 요소가 훨씬 더 큰 권력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바로 그 점이 사야코의 말과 제 연구를 이어주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퇴근하자마자 연구실 컴퓨터를 켜고 사야코의 발언과 관련된 기사, 방송자료, 그리고 그녀의 생전 인터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상보다 자료가 많았고 놀라운 건 그중 상당수가 사람들이 스치듯 들었지만 오래 기억하게 된 말로 꼽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그 말들 가운데 유독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건 일본의 과거, 특히 한국과의 관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녀는 반복해서 우리는 사과하지 않았다는 말을 했고 저는 그 주장을 학문적으로 검증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정말 그런가? 일본은 사과하지 않았던가? 그때부터 저는 일본 정부가 남긴 담화들과 외교문서들을 다시 꺼내 보기 시작했습니다.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 1993년 고노 담화, 1995년 무라야마 담화,
그리고 2015년 위안부 합의까지 저는 이미 이 주제들로 강의를 했고 논문도 썼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관점이 조금 달랐습니다. 이전까지는 이 문서들을 공식 텍스트로만 분석했다면 이번엔 그 말들이 실제로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한국 사회에 어떤 식으로 전달되었고 일본 내에선 어떻게 소비되었는지를 살펴봤어요. 그 결과는 제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충격적이었습니다. 표면적인 사과는 있었지만 진심이 담긴 적은 드물었고 대부분은 국내 정치의 눈치를 보며 단서를 붙이거나 이듬해 다시 뒤집히곤 했어요. 사과를 한 정치인이 퇴임하자마자 그 발언은 부정당했고 언론은 사과 피로감이라는 말을 만들어냈습니다. 그 모든 흐름이 하나의 구조로 느껴졌습니다. 사과는 하되 책임은 지지 않는다. 이것이 제가 자료 속에서 발견한 일본 외교의 반복된 패턴이었습니다. 그러자 마음속에서 뭔가가 들끓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는 그저 누군가는 이걸 밝혀야 한다는 생각으로 글을 썼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제가 말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학자로서가 아니라 일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물론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은 여전했지만 그렇다고 이 말을 넘겨버리기엔 너무 많은 시간이 지나버렸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학교 내 학술 포럼에 발표를 신청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정했습니다. 사야코의 경고, 일본은 왜 덮으려 하는가? 발표 개요서를 낸 뒤 며칠 후 담당자가 조심스럽게 혹시 발표 주제를 조금 완화할 수 있겠냐고 연락을 해왔습니다. 저는 그 말에 정중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단지 과거의 사과가 충분했는지를 묻고 싶을 뿐입니다. 그게 왜 위험한지 제가 오히려 묻고 싶네요. 그 순간 저는 제 스스로에게도 말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동안 늘 거리두기하며 썼던 논문, 조심스레 감정을 지운 발표문들. 그게 정말 올바른 태도였을까요? 이번만큼은 한 명의 인간으로서 말하고 싶었습니다. 말해야 할 것을 말할 수 있을 때 말하는 것. 그것이 사야코가 제게 남긴 진짜 예언 같았어요. 발표 준비를 하면서 저는 제가 이전까지 해오던 연구와는 조금 다른 태도를 취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텍스트를 텍스트로만 읽었지만 이번에는 말의 맥락, 전달 방식, 수용자의 반응까지 함께 살피기 시작했어요. 어쩌면 그게 당연한 거였는지도 모릅니다. 사야코의 말이 텍스트가 아니라 태도였듯이 저는 외교문서와 정부 담화를 더 이상 기록이 아닌 행동으로 보기로 했습니다. 가장 먼저 다시 꺼낸 것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었습니다. 이 협정은 한국과 일본이 국교를 정상화하는 데 핵심 역할을 했고 일본은 여기서 모든 청구권 문제는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다고 명시했습니다. 당시엔 한국도 경제 성장을 위해 이 협정을 받아들였지만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에 대한 언급은 빠져 있었어요. 그 틈은 이후 수십 년간 피해자들의 고통을 국가가 대신 묻어버리는 구실이 되었죠. 그 다음은 1993년 당시 관방장관이었던 고노 요에이가 발표한 고노 담화. 여기서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일본 정부의 관여와 강제성을 인정하며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담화는 공식 조사나 법적 근거 없이 구두 형식으로만 남았고 이듬해부터 강제성은 없었다는 주장이 여당 정치인들 사이에서 재등장했어요. 심지어 2007년엔 아베 신조 당시 총리가 군과 관원에 의한 강제 연행을 입증할 자료는 없다고 말하며 고노 담화를 실질적으로 무력화시키는 발언까지 했죠. 1995년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가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담화에서는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지만 이 역시 후속 정권에 의해 반복적으로 총리 개인의 의견일 뿐이라는 식으로 축소되거나 왜곡됐습니다. 저는 이 일련의 흐름을 정리하면서 하나의 패턴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사과는 했으나 반복적으로 무력화되었다. 반성은 표명했지만 법적 책임이나 제도적 실천은 없었다. 마지막으로 다룬 건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였습니다. 당시 양국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인 해결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일본 정부가 10억 엔을 출연해 피해자 지원재단을 설립하기로 했죠. 하지만 합의 발표 후 피해자 다수가 우린 동의한 적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고 재단 운영도 일본의 정치적 눈치 속에서 표류했습니다. 결국 이 합의는 한국 내에서도 비판을 받았고
정권 교체 후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았습니다. 일본은 이를 두고 국가 간 약속을 뒤집었다며 반발했지만 정작 당사자들이 배제된 사과가 얼마나 취약한지를 먼저 돌아봐야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내용을 담아 발표문 초안을 썼고 제목 아래에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사야코의 예언은 신비한 말이 아니었다. 일본은 사과의 형식을 빌려 책임을 반복적으로 유예해왔다. 며칠 후 외교사 포럼에서 제 발표가 열렸습니다. 청중은 대학 교수들과 대학원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외부 공개라 일반 참석자도 꽤 있었어요. 제 발표가 끝난 뒤 객석은 한동안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손을 든 사람은 한 명뿐이었는데 같은 대학의 선배 교수였습니다. 나루세 씨, 이 자료의 흐름은 흥미롭지만 예언이라는 틀로 연결한 것이 학술적으로 너무 감정적이지 않습니까? 학자라면 사실만 말해야 하지요. 저는 조용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사야코는 저에게 방향을 알려준 사람일 뿐입니다. 그분의 말이 아니라 일본 정부의 행동을 분석한 게 제 주장이에요. 그 말에 더 이상의 질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회의가 끝난 뒤 몇몇 동료들이 다가와 아카리 씨, 발표 좋았어요. 근데 조심은 해야 해요라고 속삭였어요. 그때부터였던 것 같아요. 저를 바라보는 시선이 미묘하게 달라졌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한 것이요. 다음 주 제가 맡고 있던 일본 외교사의 현재 쟁점이라는 강의가 폐강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유는 수강 신청 인원 부족. 하지만 작년보다 인원이 늘었는데 폐강이라니 말이 안 됐어요. 학교 측에 문의했지만 내부 사정이라는 답만 돌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SNS에서 제 발표 내용이 요약된 글이 갑자기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과하지 않은 나라 일본, 예언자 사야코와 정치학자 나루세의 경고라는 자극적인 제목이 붙은 영상도 있었고요. 댓글은 두 가지로 갈렸습니다. 이 사람 말이 맞다. 우린 너무 무감각해져 있다. 또 자학사관이냐? 왜 꼭 한국만 생각해야 하는데? 저는 그 댓글들을 밤마다 읽었습니다. 욕설도 있었고 조롱도 있었고 가끔은 응원의 메시지도 있었어요. 그 모든 걸 읽고 나면 마음이 쓰라렸지만 피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누군가에게 불편한 말을 한다는 건 어쩌면 지금 가장 필요한 말일 수도 있다는 믿음이 있었거든요. 그렇게 저는 조금씩 학자가 아닌 말하는 사람으로 서기 시작했습니다. 강의가 사라지고 연구실 문이 조용해진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학회 발표 이후 저에 대한 이야기가 은근히 퍼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 직접 저에게 문제 있다고 말하는 일은 없었어요. 그러나 눈빛은 달랐습니다.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도 인사를 생략하거나 카페에서 마주치면 눈을 피하는 사람들이 늘어났습니다. 사야코의 이름이 제 이름 옆에 붙기 시작한 그 순간부터 저는 조금씩 정상적인 경로에서 밀려나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즈음 몇몇 언론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과의 반복과 그 구조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요즘 청년들 사이에서 역사인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교수님의 시선이 궁금합니다. 한 매체는 인터뷰 말미에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혹시 그 예언 진짜라고 믿으시나요? 전 웃으며 대답했어요. 예언이 아니라 구조에 주목해야 합니다. 사야코가 던진 말은 틀렸든 맞았든 우리 사회가 무시했던 질문이었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이후 인터뷰 기사가 나가자 예상대로 반응은 극명하게 갈렸습니다. 지지와 조롱, 공감과 비난이 동시에 쏟아졌어요. 한 트위터 사용자는 이렇게 썼습니다. 이제 와서 왜 저런 소리를 하지? 일본은 수십 년간 사과해왔고 한국이 받아들이지 않은 것뿐이다. 반면 어떤 대학생은 이런 댓글을 남겼습니다. 이런 교수님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믿고 싶어졌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한 가지를 분명히 느꼈습니다. 세대가 나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사이에서 저 같은 사람은 점점 어중간한 자리에 놓인다는 것. 확신을 얻은 건 그 다음에 있었던 한 지역 시민대학 강연에서였습니다. 작은 강당이었지만 100명 가까운 사람이 자리를 메웠습니다. 사과는 정치가 아니라 태도입니다라는 주제로 일본의 과거 담화와 지금의 젊은 세대가 느끼는 거리감을 이야기했습니다. 강연 후 몇몇 사람들이 다가와 말을 걸었어요. 교수님, 저희 부모님은 이 얘기를 하면 다 잘나요. 그냥 조용히 살라고 해요. 근데 전 알고 싶어요. 정말 우리가 사과했는지
어떤 일이 있었는지. 22살이라고 말한 한 학생은 눈을 피하지 않고 말했습니다. 부끄러워도 진실을 배우고 싶습니다. 그래야 저도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를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그건 분노나 회한이 아니라 이상하게도 뿌듯함과 두려움이 함께 오는 감정이었어요. 이제는 우리가 답할 차례다라는 생각이 점점 커졌습니다. 그런데 같은 강연회 마지막 질의응답에서 한 중년 남성 참가자가 손을 들고 말했습니다. 근데요, 교수님, 그렇게 자꾸 사과만 하면 일본은 언제 자존심을 회복합니까? 이미 수십 년 전에 다 정리한 일 아닙니까? 지금 우리 세대한테 왜 또 책임을 묻죠? 강연장을 울리는 그 말의 순간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전 조용히 그러나 분명히 말했습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사과는 자존심을 깎는 게 아니라 책임지는 자세를 통해 더 깊은 신뢰를 쌓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이 단절되었기에 오늘까지 이 질문이 반복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분은 조용히 앉았고 박수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청년은 제게 다가와 이렇게 속삭였어요. 저희 세대는 달라지고 있어요. 부모님 세대가 보지 못했던 걸 저흰 보고 있어요. 그날 이후 저는 소규모 강연을 꾸준히 이어갔습니다. 지방 도서관, 지역 커뮤니티 센터, 대학 동아리 모두 조용하고 작은 장소였지만 그곳에선 누구도 저를 끊지 않았고 누구도 조용히 좀 하라는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정치권이나 대학은 여전히 불편한 존재로 저를 바라보았지만 대학생들과 청년들 사이에선 듣고 싶은 말을 해주는 사람으로 점차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한 대학생은 강연 후 제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교수님 말씀을 듣고 처음으로 일본이 진심으로 사과한 적이 있는지를 다시 생각해봤습니다. 그냥 외운 연도와 이름이 아니라 그 말들이 왜 중요했는지를요. 그 메일을 읽고 있자니 이 싸움이 가치 있는 일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언에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조롱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 말들이 사람을 움직였고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요. 며칠 전 도쿄 시민문화회관에서 열린 한일 역사 인식 강연회의 발표자로 초청받았습니다. 정식 학회나 포럼은 아니었지만 공개된 행사였고 일반 시민들이 자유롭게 참석할 수 있는 자리였어요. 강연회 측은 제게 연락하며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사야코 예언을 언급하신 걸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에서는 조금 더 교수님의 관점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이 무슨 뜻인지는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습니다. 물론입니다. 이제 저는 그분의 말을 인용하지 않아도 제 입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거든요. 강연장이 넓지는 않았지만 좌석은 대부분 차 있었고 젊은 얼굴들이 눈에 띄게 많았습니다. 행사 담당자가 조심스레 속삭였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교수님 말씀 영상이 꽤 돌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묻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마음속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이야말로 지금 이 말을 들어야 할 이유가 가장 많은 사람들이겠지요. 제가 무대 위에 섰을 때 조명이 조금 따뜻하다고 느꼈습니다. 추운 분위기를 상상했던 제 예상과는 달리 조용하지만 집중력 있는 공기가 느껴졌어요. 저는 마이크 앞에서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일본이 사과한 적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과가 반복될 때마다 그 말들이 사회 안에서 어떻게 무력화되어 왔는지를 확인했습니다. 사과는 말이 아니라 태도이고 책임은 입장이 아니라 방향입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과거를 덮을 것인가 아니면 직시하고 정리할 것인가. 저는 후자를 선택하겠습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말을 마치고 고개를 숙였을 때 예상과는 다른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은 짧았고 곧 작은 박수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그리고 뒤이어 전면에서 박수가 울렸습니다. 환호나 큰 함성은 없었지만 묵직하고 진심이 느껴지는 박수였어요. 강연이 끝나고 나서도 몇몇 분이 저를 붙잡고 말을 걸었습니다. 중년 여성 한 분은 저를 바라보며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딸과 함께 왔어요. 어쩌면 오늘 처음으로 이 나라가 잘못했다는 말을 같이 들었어요. 또 어떤 청년은 제게 말했습니다. 교수님, 저도 언젠가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어른이 되고 싶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으로 돌아와 현관에 들어서기 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벚꽃은 거의 다 졌고 연녹색의 어린 잎들이 나무를 감싸고 있었어요. 조금은 변했을까? 이 사회도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SNS에 제 발표 영상이 번역 자막과 함께 다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이 말이 일본에서 나왔다는 게 놀랍다. 이제는 일본 안에서도 사과의 목소리가 있다는 걸 알았다. 한국어 댓글도 많이 보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분이 계셔서 일본을 미워하는 마음을 조금 내려놓게 됐어요. 라고 적어주셨더군요. 그 댓글을 보며 저는 다시 생각했습니다. 사야코는 예언을 했고 저는 그 예언을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으로 중요한 건 그 말이 저를 움직였고 제가 움직인 말이 또 다른 사람에게 도달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도 저는 완벽한 답을 가진 사람은 아닙니다. 그저 사과해야 할 것을 사과해야 한다는 너무도 단순한 진실을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누구에게나 말하고 싶어요. 늦었지만 이제라도 진심이면 늦지 않았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글도 그 마음에서 썼습니다. 강연이 끝난 뒤 며칠 동안은 어딜 가든 조금 다른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지하철역 앞 북카페에서 누군가 제게 다가와 조용히 인사를 건넸고 강의 끝나고 나오는 길에 유튜브에서 봤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라고 말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지나치던 그 시절의 눈빛들과는 달랐어요. 이제는 피하는 것이 아니라 조심스럽게 바라보는 시선이었습니다. 그건 저에게 무척 낯설면서도 고마운 감정이었어요. 학교에서의 상황도 조금은 달라졌습니다. 공식적으로 강의가 복귀된 건 아니었지만 몇몇 동료 교수들은 학내 소규모 세미나를 함께 열자고 제안해줬고 학생 자치회에서는 역사와 책임이라는 주제로 토크 콘서트를 기획해줬습니다. 그 자리에 저는 초청 연사로 참석하게 되었고 학생들과 마주 앉아 서로에게 왜 말해야 하는가를 묻고 답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때 한 학생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말해준 것만으로도 우리가 해야 할 말이 생겼어요. 지금껏 그냥 흘려보냈던 역사 수업이 이제는 다르게 들릴 것 같아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책상에 앉아 강연 복귀 노트를 정리하다가 문득 사야코의 예언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예언이라는 말은 이제 저에게 전혀 특별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단지 시작이었을 뿐 결국 사람을 움직인 건 그 예언이 던진 질문에 내가 대답하려고 했던 태도였다고 느꼈기 때문입니다. 사야코는 언젠가 말이 늦는 법은 없지만 말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말이 지금 제 마음속에서 메아리처럼 울립니다. 이제 저는 사야코 예언을 따르는 교수가 아니라 사과할 줄 아는 나라를 위해 말하는 사람으로 불리고 싶습니다. 어떤 이들은 여전히 저를 위험하다거나 과격하다고 말하겠죠. 그럴수록 저는 더 차분하게, 더 정직하게 말하고 싶습니다. 사과는 상대를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우리 스스로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과정이라고. 우리가 잘못한 일을 외면할수록 그 잘못은 미래 세대에게 더 큰 그림자로 남는다고.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계속 말할 겁니다. 대학에서, 시민강 연장에서, SNS 속에서도 말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말이 닿는 곳에는 언제나 움직임이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오늘도 제 메일함에는 누군가의 편지가 도착해 있었습니다. 고등학생이라는 익명의 학생이 보낸 짧은 글이었습니다. 교수님, 전 일본이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면 좋겠어요. 근데 그건 우리가 사과할 줄 아는 나라가 될 때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 메일을 읽고 저는 잠시 모니터를 꺼두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다가 다시 모니터를 켰고 이 글을 마저 쓰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고 고립되었다고 느꼈던 시간들도 있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사람들과 함께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낍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충분히 용기를 얻었어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도 조용히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사과할 것은 사과합시다. 늦더라도 진심이면 괜찮습니다. 그 한마디가 누군가에겐 첫 번째 희망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나룻의 아카리 드림.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사연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 감동 비디오의 마지막을 장식해주세요. 그리고 오늘의 비디오가 공감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엔 더 흥미로운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